자,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수정형인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형인 사회주의 이 계획 경제.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그 현재 그 북의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먼저 보고 수정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의 이제 1998년 헌법을 보는데요. 북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제 가장 아, 그 중요한 게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건데요. 일단은 봅시다. 계획 경제가 무엇인지. 자, 북의 헌법은 전인민족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전인민족 소유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은 북인데요. 근데 북이라고 안 하고 전인민족 소유다. 왜냐하면 국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전 인민이 소유하는 거다. 국가가 소유하면은 국가라는 어떤 단체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구성원인 전인민족 소유다. 또한 이제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질적 자극, 생산력을 높이는 물질적 자극은 이제 보상이죠, 보너스죠.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자극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극.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높아하면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원래 공산적 사회는 물질적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도덕적 자극으로만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 공산주의 사회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물질적 자극과 공산주의적인 도덕적 자극을 결합시킨다. 민주주의는 이제 사회주의나 그 자본주의나 공통된 원리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은 뭐냐면 그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높이는 거다. 그런데 1998년 헌법은 과거에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간 소유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장 기능 및 대외 무역을 일부 확대했다. 자, 먼저 그 소유 형태를 보게 되면 기존의 전인민족 소유 이외에도 소유 형태를 협동조합적 소유, 협동단체, 협동농장이 되겠죠. 농장이 제일 많겠죠. 근데 이거를 사회단체로 좀 확대하고 있다. 공공단체까지 확대한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생산수단의 소유의 대상을 과거에는 이제 그 불임짐승, 그죠? 이거 농기계, 고깃배뿐만 아니라 배로 수정했다. 이거 뭐냐면 전 인민족 소유가 아닌 어떤 단체, 협동단체 이외에도 사회단체도 배나 농기계 등을 소유할 수가 있다. 아주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북에서도 그 개인적인 물품의 소유는 당연히 허용되겠죠. 어떤 사회든 간에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당연히 소유가 허용된다. 자기 옷, 그죠? 자기 식량, 당연히 개인 소유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개인 소유는 이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다. 식량이 그 도시다. 도시 노동자라면 당연히 그 식량을 배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의 결과다. 그거 이외에도 자기가 노동한 만큼 이외에도 추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자, 봅시다. 어린아이 노동하지 않죠.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노동하지 않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또 이제 그 텃밭 격리, 자기 집 앞에 마당에 심은 것들을 먹고 남으면 장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에 가서 팔겠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 거기서 나오는 수입 이런 것들도 개인 소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소유를 하면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당연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농기계, 그죠? 가벼운 농기계, 그다음에 뭐
미싱이 있으면 미싱,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상속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소유의 주차가 과거에는 근로자에서 이제는 그 공민으로 전환된다. 이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다 노동자죠. 자본가가 없습니다. 자본가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나라다 이런데. 근데 이미 자본가가 없어지고 노동자만 남았으면 전 인민이 노동자죠. 여기서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노동자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노동자는 자본가에 고용된 노동자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자본가가 없는 노동자. 그래서 그 노동자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게집니다. 공민으로 바뀌었다.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 전 인민이 노동자가 됐죠. 여기서 노동자는 자본주의 시대에 말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자본주의 관점에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경작의 산출물을 소유할 수 있는 텃밭이 이제 과거에는 협동농장원의 텃밭이었는데 이제 그냥 텃밭이다. 즉 개인의 텃밭, 가정집에서 텃밭, 가정집에 자기 마당에서 재배를 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걸 먹고 나머지는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북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어떻게 운영되는가? 여기서 33조의 대안의 사업 체계, 대안의 사업 체계 주로 공장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농촌 격리, 농촌 격리. 그러니까 대안의 사업 체계라는 거는 대안 전기 공장을 김일성이 주석이 현지 지도하면서 유래된 기업의 운영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제 사회주의 기업에서 지배인이 단독으로 그 운영을 했는데 개인 운영인데 대안의 사업 체계는 이제 공장 당위원회가 집단 지도 체제로 기업을 운영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공장 당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당 비서가 책임자인데 당 비서가 운영하는 회의인데 여기에는 지배인, 경영자죠, 경영자, 기사장, 그다음에 그 근로단체, 그를 치면 노동자겠죠. 직업동맹, 청년동맹, 노동자 대표, 기술자 대표. 자, 기사장은 모든 그 회사의 공장의 어떤 기술적인 거를 총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기술자 대표는 그런 책임자가 아니라 일반 기술자 중에 대표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집단 지도 체제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3인, 당 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이 3자가 기업을 책임지는 형태다. 그래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제 군중 노선에 기인한 거다. 군중 노선. 여기 보면은 공장당 위원회가 일단 집단 지도 체제죠. 군중 집단 지도 체제.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 기술자 대표가 참가하죠. 자, 군중 노선, 혁명적 군중 노선 역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 청산리 협동 농장에서 시골간 내려가면서 정립한 사업 방식입니다. 농업 경영 방식인 청산리 방법입니다. 청산리 방법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세우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며 혁명가업을 수행한다. 간단히 말하면 지도자와 대중이 같이 간다. 이렇게 되겠죠. 북에서는 이 청산리 방법이 김일성 주석이 항일 위격대 시절에 정립한 혁명적 군중 노선에 토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업 방법이자 공산주의적 교양 방법. 그러니까 사업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위와 아래가 같이 협심해서 하면서 교양 방법, 학습 방법이다. 학습은 군중으로
군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군중으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대안의 사업 체계, 혁명적 군중.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경제 계획을 어떻게 하나 보자. 경제 계획, 각 기업별 경제 계획은 이제 예비 숫자, 통제 숫자, 계획 숫자의 3단계로 구성된다. 예비 숫자는 이제 각 기업이 연초에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산 가능량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 보고를 하겠죠. 국가의 계획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해서 당 중앙위원회와 내각과 협의해서 그 국가 전체의 계획 아래 필요한 통제 숫자를 작성한다. 이 통제 숫자는 각 기업이 생산 가능하다고 한 것 그대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서 일부 더할 수도 있고 일부 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각 기업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산 가능량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제 숫자 계획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각 기업은 그 통제 숫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작성해서 계획 숫자를 정해서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한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올 연초에 그 10,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계획위원회는 필요해서 우리가 이번에 필요한 거는 11,000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1,000톤은 생산하기 위해서 각 기업은 11,000톤에 대한 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계획을 세운다. 또한 이제 98년 헌법에 따르면 독립채산제를 확대했다. 이 독립채산제 경제에 관해서 각 기업 단위가 그 구체적인 경제 계획을 결정한다. 원가, 가격, 수익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중앙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자주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이제 시장을 일부 인정하는 간접적인 근거다.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한 것들을 달성을 해서 초과 달성한 거의 초과 달성한 일부에 대해서 자발적인 처리를 허용을 한다. 경제적 활동인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해외 여행이나 그런 건 아니죠. 국내 주거의 자유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그 허가증이나 여행증 같은 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대외 경제의 주체를 국가 이외에도 사회협동단체를 추가했다. 국가협동조합, 사회협동단체. 외국인의 투자나 권리를 인정을 했다. 합병과 투자, 특수경제지대, 신의주 경제지대 이런 것을 인정했다. 구역을 일부 확대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봅시다. 이게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수정형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에 관한 공유제를 기본으로 한다.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다만 시장과 경쟁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등소평이 사회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경제도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수단의 그 사회화의 다양성을 현실 사회에서 그러지 못했죠. 국가적 소유로 집중했다. 그 결과 민주성과 효율성이 저하됐다.
그리고 이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복잡해지면서 국가 소유로 일어나는 것은 평균주의가 많고 적극성과 창조성이 억압된다. 자율성을 더 보장하자. 농산물의 통일 가격, 통일 판매 이런 거죠. 국가가 정하는 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격을 왜곡을 하니까 수급 조정. 너무 실제 생산한 것보다 너무 많이 구매하는 계획을 세워버리면, 그죠? 계획을 세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생산한 것보다 너무 적게 구매하는 계획을 세워버리면 남아 돌아가죠. 이게 수급 조정의 실패다. 특히 소비재를 중심으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인 경제 주체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주는 것이 불가피해져. 그리고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서 시장경제 도입이 필요해. 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해야지만 더 효율적이지만, 경공업, 소비재의 경우에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1992년에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서 당 규약과 헌법에 삽입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행한다고 딱 선언을 했다. 사회주의 이 시장 경제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생산 수단의 공유제, 즉 전 인민족 소유제와 노동군 중에 집단적 소유제. 여기서 집단적 소유제라는 거는 이제 협동조합적 소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소유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공기업의 소유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그 토지의 국유화, 자연자원의 국유화, 이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토지는 국유입니다. 동시에 이제 사인들, 개인 기업과 국영 기업이 아닌 사형 기업, 외국 기업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비품이죠. 경공업 경쟁에 적합한 이 소비품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사유화했다. 그래서 그러한 소비품 경공업의 국유기업, 공중 적격시설, 여관 이런 거죠. 여관 이런 것들은 개인이나 사형 기업에게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을 보장합니다. 토지에 관한 사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건물, 그죠? 각종 시설, 자동차 이런 사유권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촌도 역시 이제 어쨌든 사회주의가 기본이니까 여러 가지 그 합작 경제를 하지만 사회주의 노동 집단 소유주의 협동조합을 근본으로 합니다. 농촌은 어때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일하는 게 효율적이죠. 협동조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산, 판매, 소비. 그다음에 대도시의 수공업, 경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각종에서 합작 경제, 그죠? 합작 경제. 근데 과거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였다? 집단 소유 경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유제를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공유제하고 시장 경제하고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시장 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런 공유제 하에서 시장 경제, 자유 경제를 인정하게 되면 자본이 팽창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심각한 빈부격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유제, 그 다음에 공유제 이런 제도 하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빈부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입장이 그런 겁니다. 공유제를 기본으로 해서 시장 경제를 인정을 하고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미시적인 경제 개입까지 국가가 다 담당했지만 이제는 미시적인 것, 즉 소비재나 경공업에 가는 거는 국가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중요하거나 중공업에 가는 것만 국가가 담당한다. 주로 그래서 소비재와 노동의 수요 공급 이걸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업, 수공업, 농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기업을 허용한다. 이거는 국가 계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가능하면 국가는 이런 부분, 소비재와 경공에 관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를 하고 강제적인 감독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배급이었던 것들이 이제 배급이 폐지되고 상품이 되었다. 그중에 내구재 생산재의 상당 부분도 상품이다. 예를 들어서 뭐 농기계, 그다음에 가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부 경공업 제품도 이제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자율화 형태로 전환되었다. 생산과 판매에서. 다만 이제 이러한 경공업 소비재하더라도 원재료가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시장 기능이 실패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 배분 순위를 결정한다. 우리도 그랬죠. 마스크의 재료 이런 거죠. 다만 이제 공공재나 중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통제했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토지 사유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 다만 이 사용권이라더라도 사고 팔게 했다. 사용권은 기본적으로 50년이라고 최장이라고 해서 50년.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지방정부에 위탁을 해서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이게 토지의 사용권이 50년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소유권 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국가는 거시경제를 조절하는 기능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분리했다. 이거는 뭐냐면 소유를 하더라도 경영은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 국유재산을 국가가 소유하지만 경영은 개인에게 맡긴다. 그래서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매각을 했죠. 그리고 국영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을 국가가 소유만 하는 기업,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거죠.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했다. 그 결과 이 국유기업이 독립채산제, 그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는 자주경영이 되었다.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도 스스로 경영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만 경영은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윤이 나오면 과거에는 이윤을 납부했는데 이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시장 경제의 주요한 경쟁 주체이다.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 책임지던 복지 제도를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로 전환했다. 과거는 이제 기업이 자기가 일하는 노동자들,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졌는데 이제 기업을 사유기업, 사형기업으로 바뀌면서 그거를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부담으로 했다. 다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보험에서 개인 부담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에서 배제받는 사람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 도시에서 유랑하는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에서 소외됐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소외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형기업을 신청하여 누구나 사형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형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자산이 개인의 소유에 속하고 고용자가 8인 이상인 이러한 경제 수준입니다. 농촌에서도 이런 것들이 허용됐다는 거죠. 대외 경제는 통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외국과의 합작이죠.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국가가 규제 감독한다.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했다. 상해나 이런 거죠. 홍콩 같은 거를 갖다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외국인도 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국가의 허가에 의해서 가능하다.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주식으로 환산해서 그 비율만큼 수익을 분배했다. 합작기업이 주식으로 되는 거고 합병은 주식이 아니라 쌍방의 협의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정해집니다. 합작하고 합병하고 좀 달라. 이거 자본주의에서는 봅시다. 주식 투자, 그죠? 주식이다. 합병은 뭘까요? 사채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공동운영 이런 거. 합자는 이제 투자만 하는 거고 돈만 되는 거고 합병은 운영까지 같이 한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혼합경제. 지금까지 본 거는 수정형입니다. 수정형. 그런데 이제는 이제 혼합경제를 보자. 오늘날 그 순수한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질서 혹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러시아가 무너졌고 소련이 무너졌고 베트남, 중국은 완전히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됐고 북도 아까 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계획 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먼저 종류를 보면 미국의 소비자 주도형, 프랑스, 일본의 행정 주도형, 독일과 유럽의 사회 시장 경제 모델. 이거는 저거죠. 복지 모델이다. 복지 모델.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에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독일처럼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다 행정 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제 체제를 구성할 때 있어서 이제 보편성 경제 체제의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를 보게 되면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왔다.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다. 범주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사적 소유를 보장하고
공산주의가 집단적 소유를 가장 많이 보장하지만 어느 체제라든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주의 사회에도 1차 산업, 그죠? 1차 산업이라든가 산업, 수공업, 소규모에서는 사적 소유를 근절할 수 없었다. 텃밭, 사회주의 사회에서 텃밭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적 소유 이런 것들이. 조그만 그 어업 활동 이런 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조그만 어업 활동, 어업. 그래서 정도의 차이였다. 집단적 소유는 역사적으로 이제 불악의 소유에서 영주의 소유, 국가의 소유로 확대됐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국유 기업이 있죠. 우리 옛날에는 철도청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수도는 아직도 국유죠, 국유. 한전 옛날에 국유였죠. 지금은 저기 뭐야, 그 공공기업으로 됐지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도 다양한 공공적 소유 형태를 인정합니다. 이게 소유 형태고요. 경제 조정 방식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띠는 교환이다. 교환. 주고받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모두 다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밖에 없다. 교환을 해야 되니까 시장, 그죠? 시장을 본질적 요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시장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그죠?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 과거의 봉건제 이런 데도 자연 발생적인 시장을 근절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남은 거를 교환을 하죠. 그리고 나는 그 전에는 쌀밥을 좋아해서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밀가루를 먹고 싶다. 그러면 쌀과 밀가루를 바꿔야 돼. 기후의 변화, 그죠? 기후의 변화, 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시장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조차도 교환의 보조 형태로서 소비재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시장은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시장 이외에 관리 가격이 있죠. 관리 가격. 그 시장은 자유 경쟁을 보장하죠. 그다음에 관리 가격은 계획 경제다. 관리 가격, 상품 지표, 상품 지수다.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교환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계획에 따른 지표, 상품 지수를 교환의 척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밀의 가격과 쌀의 가격이 시장에 형성되면 그 가격을 비교해서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쌀과 밀의 지표를 책정한다. 이 지표는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계획경제 국가가 정하죠. 정할 때는 쌀과 밀을 생산할 때 들어간 재료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죠. 생산비도 고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요, 소비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양한 그 관점을 고려해서 가격마다 자연스러운 시장이 아니라 계획에 따른 지표를 해서 이 지표를 기준으로 물건들을 교환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유로운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텃밭에서 만든 상추를 동네 가게에서 동네 시장에서 팔 때 거리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자기가 먹고 남은 상추를 팔 때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런 것까지 지표를 형성하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 자유로운 가격과 통제된 가격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다. 공동시대도 존재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계획은 주로 사회주의 사회에 있는 거지만 어, 이 자본주의 사회나 뭐 봉건이나 고대에도 경제 계획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죠?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느 경제 체제나 경제 계획은 존재한다. 특히 가게나 기업은 가계부를 세우죠. 생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가게나 기업은 항상 정도의 차이지만 경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도 재정, 수입과 지출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보통 경영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의 경제 계획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도상 박정희 때 경제 계획 5개년 경제 계획했죠. 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경제 계획을 합니다. 중공업, 그렇죠? 군수산업, 그리고 이제 전쟁 시기에는 식량과 같은 그런 필수품에 대해서 배급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경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전 분야에서 걸쳐서 수립되고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계획을 시장을 보완하는 한도 내에서 보조적으로